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방위산업 분야가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유망 기대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이미 다 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안보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국방 예산도 증가시키고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구매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방산은 지금 현재도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큰 축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더 기대도 크고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위산업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1분기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이 3%대에 그친 가운데 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라면이나 빵 같은 가공식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라면의 경우 올해 1분기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14.7%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도 2009년 2분기 14.5% 이후에 가장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소득 증가폭이 작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앞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6일 부동산 알12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가장 비싼 곳이 서초구가 7,335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용산구와 송파구 간의 차이는 56만 원으로 2013년 12월에 49만 원 격차에서 이후 113개월 만에 가장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11월 용산구와 송파구 간의 집값 격차는 788만 원까지 벌어졌었지만 이후에 용산구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18개월 연속으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26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5월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액은 1억 8,759만 달러, 한화로 약 2,461억 원으로 중국,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지난해와 똑같았지만 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 증가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3.4%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이 각각 25.7%, 5.3%가 감소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는 내년부터는 베트남이 홍콩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4대 화장품 수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나이를 주요 심사 가입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은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은행 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적겠지만 보험 상품과 같이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가 적용되는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K방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산 무기를 만든 지 50주년, 1973년에 처음으로 이제 소총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그 뒤로 50년이 흐른 지금 K방산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폴란드에 대거 수출하는 것 등등을 많은 국민들이 뉴스로 보셨을 텐데요. 네네. K방산 우선 수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 이제 그 계약액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방산 수출액이 약 173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뭐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이 방산 수출 실적을 보면 연 보통 한 20억에서 한 30억 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22년 작년이죠. 비약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면서 네, 지금 자료화면에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그렇죠. 30억 달러 수준에서 70억 달러 수준을 갔다가 비약적으로 170억 달러 비약적으로 수준을 발전을 뛰네요.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우리의 주요 이 방산 수출 대상들이 주로 이제 중동 국가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방산 수출 이 신장에 의해서 이 세계 전체적으로 무기를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 그리고 세계 전체 이제 무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보통 뭐 흔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이제 미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중국 정도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한 9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근히 방산 수출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던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지금 이스라엘도 뛰어넘은 규모고요. 네, 네. 점유율로는 약 2.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폴란드에 지금 K9 자주포라든가 아니면 K2 흑표 전차와 같은 네. 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또 구매 경쟁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아마 200억 달러 시대도 아마 불가능한 게 아닌 목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차 박사님 말씀대로 기존의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국한돼 있던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지 정확히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모르지만 유럽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제 30억 달러, 70억 달러 수준에서 173억 달러로 이제 높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0억 달러까지 이제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K방산이 아주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뭐 역시 일단 물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던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군장류라든가 뭐 군복 아니면 무슨 탄환 이런 것들을 팔고 그랬는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에서 굉장히 상당한 강국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역량들이 올라오면서 자, 최첨단 3.5세대 전차,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같은 그런 거의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 심지어는 이제 뭐 FA-50 같은 소위 뭐 가벼운 경전투기, 지원 전투기긴 하지만 전투기까지 만드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방위 산업의 역량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 하나. 자, 그다음에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아까 우리 차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요. 이번에 수출이 대부분 나온 것이 결국 폴란드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폴란드가 급작스럽게 많은 무기 체계를 요구하고 거의 뭐 1000대에 가까운 전차, 거의 700대에 가까운 자주포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거에 대응해서 자국의 장비를 구소련제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이전하고 또 자신들은 굉장히 긴급하게 신형 장비로 무장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긴급한 소요를 대응해 줄 수 있는 소위 나토 표준의 장비를 만드는 국가,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가장 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UAE의 천궁 판매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출해왔던 이런 국가들 여기서의 꾸준한 실적이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이 과연 이게 이 정도 가능할 거냐 거의 뭐 수배가 아니라 거의 뭐 한 10배 가까운 그런 급작스러운 성장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네, 품질이 좋아졌고 국제 정치적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요인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한 2.4%로 9위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도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기 체계는 성능이 좋다고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국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사실 무기 체계 안정적 운영도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얼만큼 판매하려는 국가들에게 신뢰를 얻느냐. 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산협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무기만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간의 거의 국방 부분에 있어의 협력, 뭐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절충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 분야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친해야 됩니다. 친하지 않은 국가에 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들이 같이 되어야 이게 판매가 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뭐 물건 좋으니까 사가세요라고 하는 일반적인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그런 역학관계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미국을 놓고 천조국 합니다. 군비를 천조 이상으로 지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천조국 하는데 2021년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지출이 2조 달러가 넘어섰고 그렇죠. 7년 연속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네네. 군비 국방비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왜 그렇게 급격하게 군비나 국방비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요? 네, 일단 그 양욱 박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그만큼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는 와중에서 그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등장이 있었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일어나면서 이게 동맹이나 우방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좀 위험한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전반적인 정세의 원인이라면 근본적인 그 원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무기들이 발달해온 그 이 역사를 보면 한번 그 시대를 풍미하는 새로운 그 군사과학 기술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이게 가령 화학 무기의 등장, 그러니까 화약 무기의 등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자동화 무기의 등장이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 비행기의 등장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 시대를 풍미하는 군사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대부분 웬만한 국가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강대국이 아니라도 그 아주 약소국이 아니면 이런 무기에 대해서 당연히 구매 이 의욕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되면 거기에 따라 이른바 얘기하는 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유형의 군사과학 기술들이 속속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무기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연계돼서 활동하는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인화, 네. 이제 드론화 이런 무인 것도 드론 같은 일어났고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호 이제 연계돼서 목표를 타격 정밀 타격 능력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장 최첨단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이 무기 체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론화 이런 기술들이 계속 속속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한 도미넌트 파워 강대국뿐만 아니라 중견국 이상의 국가들도 이런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에 지금 그 부응해서 자기 군대를 무장시켜야 되겠다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이 첨단 군사과학 기술도 비싸게 됩니다. 가격이 점점 상승하겠죠. 네. 그 결과적으로는 이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새로운 군사과학 기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군비 지출이 훌쩍 늘어나는
계기를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차 박사님 말씀대로 어떤 반도체가 세대가 바뀔 때라든지 어떤 신제품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때 그 사이클이 바뀌듯이 네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기의 이게 지금 자체가 그 사이클이 변동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동안 아까 보니까 2.4%한 9위를 차지하고 있던 게 몇 년 안에 이제 저희가 한 전 세계적으로 5% 정도를 차지하면서 예. 4위 군사 강국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려면 뭐 중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강국들을 다 제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K9 자주포라든지 심지어 이제 경공격 헬기까지 등등등 새로운 제품들이 아주 그 수출 효자템으로 많이 등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수출 K방산 르네상스의 수출 효자템들이 어떤 게 있나요? 뭐 일단은 이제 볼륨이 큰 것들, 많이 나간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세계에서 그 자주포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 K9 네. 뭐 썬더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뭐 한 2,000대 이상 정도가 생산이 돼가지고 해서 뭐 우리군 포함해서 해외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거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50% 넘게나 점유율을 가졌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은 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제 유럽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의 그 포를 합쳐도 500문이 되지가 않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이제 뭐 2,000문 가깝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K9끼리 서로 쏘는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이제 뭐 터키나 이런 국가에 팔려져 있고 또 뭐 다른 국가에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최근이랄까 보면은 이 FA50, T50 원래 네. T50이라고 이제 수출 그 뭐랄까 초음속 훈련기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가벼운 무장들을 장착한 지원 전투기로 이제 FA50 같은 것들이 떴는데 요것이 이제 계속 수출되고 이번에 폴란드에도 이제 48대가 추가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 대부분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굉장히 독특한 기종이었는데 불구하고 틈새 시장을 굉장히 잘 공략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에 UAE에 들어간 천궁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뭐 일부 러시아 기술이 좀 섞여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신뢰받는 발사체에 이런 그 나토 서구 기준의 레이더와 사통 장비를 같이 결합을 해서 운용을 하면서 성능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래저래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용성에서도 그렇고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UAE에서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지금 또 이 예멘과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판매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플러스 최근에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잠수함 수출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이제 뭐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앞으로 한 10여 년 이후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캐나다 뭐 해군이 이제 잠수함 교체를 한 뭐 15척 정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일반 선박보다 훨씬 더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되는 부가가치가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방산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관심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주로 잠수함을 건조하던데 이게 한화그룹으로 가면서 아마 전체적인 그런 일원화 이런 것까지 시너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화나 여기서 그 뭐 무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사통 장비 계열, 어떤 센서 계열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국산화가 상당히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항공이나 이런 거 엔진부터 레이더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해외 장비들과 많이 결합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어떤 간단한 어떤 전술적 무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까지 그 효자템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K방산에 대해서 노력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K방산에 대해서 르네상스를 열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KF-21 보라매가 이제 첫 비행도 하고 네네.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K방산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리고 성과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방산 이 수출 실적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을 공략하는 무기 체계들이 계속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좋은 제품들을 선보여야 되고 특히 이것이 뭐 그냥 싼 맛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적당한 가격에 아주 제대로 된 품질을 갖춘 이런 이 무기 체계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KF-21 보라매라고 할 수가 있죠. 보라매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최초로 이 비행을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1월에는 첫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초음속 비행을 했다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ARS 레이더 이 탑재 비행이라든가 야간 비행이라든가 무장 비행에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완전한 스텔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상당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자체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년 7월에 또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기술을 적용한 정조 대함함도 진출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육군 전력과 육해 공군 전력에서 모두 이제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 활동, 수주 활동에만 적극적으로 참가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지금 방산 수출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기업들하고의 이 연계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K9 자주포를 수출을 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K2 흑표를 수출하는 현대 로템. 그 다음에 천공을 수출한 이 LG 넥스원. 이 여러 회사들의 동반적인 지금 이 성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좋은 무기가 선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지금 동시에 실적들을 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 시장 가격과 비교를 하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론적으로는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자료에서 보셨듯이 수출 효자템도 늘고 한화 같은 경우는 385%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현대 로템이나 기타 기업들도 30-40% 이상씩 영업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부의 노력까지 맞물려서 아마 방산주에 미리 선점하고 길목을 잡았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많이 수출을 하면서 K방산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게 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방산 수출의 한 72%를 차지하게 된 폴란드가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서 이 대한민국 무기가 갈 때 이제 하역을 할 때 다 참관하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수출 규모 또 현재 또 새롭게 수주 진행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아마도 우리가 세계 방산의 무슨 4위, 4강을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런 폴란드 수요에 기대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 2022년 수주가 16조 1,000억 원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1차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급하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가 곧바로 안보적으로 위험해지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구형 소련제 장비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실제 운용한 거 거의 비슷한 사양의 장비들을 다 넘겨준 다음에 그럼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독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사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로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결국 이걸 빨리 채워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사실 전략적 파트너 대한민국을 거의 찍어서 이제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건들이 좋았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이 이게 차관이 되는 것이고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나라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무기 수출을 할 때는 상당 부분 그 수출하는 수출국에서 차관들을 보통 만들어서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빠른 뭐라 그럴까 납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니까 당연히 한국이 좋다라고 하고 한국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요 작년 이미 그 12월 정도에 그러니까 그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폴란드 대통령이 나와서 만든 행사에 K2 전차 10대 그러니까 이제 계약한 지 이제 뭐 거의 6개월도 안 된 그런 이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전차 10대 자주포 24문 먼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폴란드 입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인근 국가의 전쟁으로 불안해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도착을 했다. 당연히 이건 정치적으로 폴란드에서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줬고요. 지금 또 보면은 대부분 이제 급한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지만 또 약간 좀 시간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일부 180대 정도 1차 계약분 중에서 굉장히 작은 수를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보내고 현지에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나머지 생산을 하고요. 근데 그게 또 2차 물량이 있습니다. 폴란드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K2PL, 네네. 폴란드에서 K2PL 네. 그 형을 또 이제 어찌 보면 우리와 공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해서 한 뭐 800여 대 정도까지 생산을 하겠다. 실제 800여대를 다 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커다란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FA50 그 지원 전투기 같은 경우도 48대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2대는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 제작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전투기를 12대가량을 거의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 안에 생산해서 전달해 준다? 이건 굉장히 빠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뭐 이외에도 뭐 K239 천무 그래서 하이마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왜 하이마스. 로켓 막 쏘는 네네. 그 대한민국형이 있습니다. 네. 하이마스보다 이제 조금 더 차대가 조금 넓어서 미사일을 더 많이 장착을 네. 해요. 이 로켓탄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출이 되고 뭐 사실은 계속 수출할 것들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정확한 납기가 생명인데 정확한 납기보다도 훨씬 더 예를 들어 현대 로템에서 3개월이나 먼저 납품을 했다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방산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생산도 하고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은 어디에서 구성이 됐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지금 문화가 이제 기업 문화 자체 그 납기를 맞춘다는 기업 문화 이거 자체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실적으로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 그리고 뭐 일반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그 연계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납기를 맞추냐 안 맞추냐가 좌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여러 가지 부품 자체를 하나의 주기업에서만 다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그 이 원활한 연계 관계도 지금 빠른 그 출고와 그 다음에 제날제 납품에 그 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노사 관계입니다. 네. 이 방산업체도 어쨌든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 가끔 이제 생산 이라 출고 차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사 관계들이에요. 파업이나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다른 방산 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사 관계 관리가 깔끔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날짜를 제 날짜에 맞춘다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제품 자체가 하자가 없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건 자체가 제 날짜에 지금
납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실제로 불량률도 상당히 지금 이 낮은 수준이다. 네. 이거 자체가 신뢰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품질도 좋고 네네. 불량률도 낮고 납기도 맞추고 전체적으로 지금 K방산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K방산의 현 주소 그동안 수출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도 증액이 되고 또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 관계 등등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폴란드에 지금 많이 집중됐지만 더 많은 나라들로 수출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그거 그렇게 일반적으로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면 조금 좀 너무 네. 단순한 너무 평가가 될 낙관적인가요? 것이고요. 네네. 지역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가장 실제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받는 이 나토권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 무기 체계를 새롭게 사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긴 합니다만은요. 이게 폴란드와 같은 행운이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주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현지에 있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원래 자기 앞마당입니다. 그다음에 그 국가들이 여러 관계에 의해서 저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유럽 국가들이 얼마만큼 생산 역량을 빨리 높여가지고 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기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무기 체계를 추가로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약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원래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가 그렇게 막 이 도미네이트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테러 전쟁 국면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방위 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약간 그 중동과의 뭐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이 중동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의 대중동 무기 판매들이 생각보다 이전만큼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천궁 판매한 것도 어떤 그런 틈새에 관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중동 이쪽 지역은 중동 이외의 그 아프리카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커다란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안 그러면 중국처럼 그 현지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노리면서 자원외교 이런 거랑 자원외교나 맞물리는 거죠. 맞물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의 사실은 지원에 가까운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국가 전략이 있지 않는 한은 접근하기 힘들 것이라고 앞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강국인 이 동남아 지역 이쪽 지역에서는 뭐 크고 작고 계속 꾸준하게 판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우리 방위 산업의 가장 큰 도전 시장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이제 한화 같은 회사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전직 그 미군 장성들 같은 분들을 이렇게 고문으로 모시기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 공략은 쉽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여야지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 현지에서 얼만큼 좋은 파트너를 잘 만나서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한화가 상당 부분 아마도 미국 색깔을 가진 회사로 바뀌어야 그 부분이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주국인 미국까지 진출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방산업체들이 노력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K방산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핫하게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베트남을 순방할 때 한화그룹 부회장이라든지 카이의 대표라든지 방산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산업계에서 이제 같이 함께 대동을 하면서
베트남의 방산 시장을 뚫기 노력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농담으로 총알 같은 거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서 무기 체계가 다르면 함부로 채택하기 어렵다 네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베트남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기존에 러시아 시스템 그렇죠. 위주로 많이 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런 새로운 시장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지요? 네, 일단 그 이 베트남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아세안 국가 내에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아세안의 그 주요한 그 이 구성국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세안 내에서 동남아 10개국 연합 내에서 그 주도권을 놓고 그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국가들하고 지금 그 알게 모르게 지금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 자국산 무기 체계도 지금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사군도나 지금 이제 서사군도 같은 문제 그 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지금 그 중국과의 지금 또 영유권 분쟁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기 체계를 러시아 무기 체계라든가 그와 유사한 중국산 무기 체계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자체 방산 시장도 이제는 슬슬 이제 그 강화를 해나가고 또 그러면서 가장 그 이 신뢰할 수 있는 지금 무기를 계속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회전익 그 이 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무기는 믿을 만한 국가가 아니면 안 삽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 베트남 간에 실질적으로 이 양 국가 간에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보통 무기 수출을 할 때요. 무조건 판매만 한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얼마만큼 판매자 자체가 신뢰성이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나도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징후들이 제가 뭐 특정 국가 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벌써 한 두세 개 국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조사부터 무조건 큰 그 이 규모의 계약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혹하지 말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죠. 두 번째는 기술 유출의 문제. 네, 기술 유출까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국제 정치적 또 외교적 여러 가지 군사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견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기 질투에 의한 견제가 됐든 현실적인 어떤 카르텔에 의한 견제가 됐든 많은 견제도 있다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견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뭐 사실은 견제라는 것은요 너무도 당연한 것이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뺏기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이제 폴란드 같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그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이 안에 그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국가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폴란드 자체도 아마도 그 유럽 내에서 자신들이 방산의 강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입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국가와도 동상이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충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술 유출 조심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차단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게 단순히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결국 이 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뭐 같이 뭐 거래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엄청난 라이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특정 국가 거론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요. 터키 같은 국가가 처음에 뭐 우리 K9 자주포 그 설계도 도면사가고 그다음에 K2 흑표전차 도면사가고 사실은 여기가 조금 능력이 더 있었으면 우리하고 지금 곧바로 다이렉트로 붙으면서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뻔했어요. 사실 굉장히 그때 그 수출이 위험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단순히 뭐 그 나라가
방해를 거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구를 하거나 혹은 아무래도 국가 간의 관계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딴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노르웨이 판매가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란 나라 자체가 아무리 뭐 K2 전차 가격도 좋아, 성능도 좋아, 야 이거 사야지. 일선에서 아무리 계산을 하고 저걸 해도 기본적으로 노르웨이는 그 최대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유럽 시장 안에서 이제 가스 수출로 특히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독일이 와서 야 우리의 것들을 결국 너희가 사갔으니까 너희도 우리 걸 좀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소위 우리에게는 절충교육 같은 식으로 되려 방산 쪽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오면요. 노르웨이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그런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불발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만드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 중에서 우리 독자적 기술이 100% 다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럴까 KF-21 보라매 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미국 지원 없었으면 개발이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산화 이슈가 항상 맞습니다. 올라오더라고요. 언제나 국산 이슈가 나오고요. 근데 그 이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체제로 대체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제로 접근하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나아갈 필요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제까지도 간단히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마당에 기왕이면 주마가편이라고 더 달리는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뭐 57조 정도 되는 우리나라 국방비도 증액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과제들을 많이 일각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네네. 대한민국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말씀 네, 첫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째는 긴밀한 민관협력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방산 수출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사청을 중심으로 한 이제 협력 네트워크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방산 수출의 문제는 외교도 걸려 있고요. 경제 부분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경제 부분도 같이 걸려 있고 과학기술 분야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정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이제는 한번 구상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전체 액수만 놓고 첨단 그리고 비싼 무기 위주로 가게 되는데요. 보통 방산 수출을 할 때 그 나라 내부에서도 국내 여론을 봅니다. 국내 여론에서 가장 큰 거는 기본적인 장구류예요. 총알이라든가 군사 장구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이건 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그거부터가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물건이 좋은 거다라는 특히 그 군사 부분에서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기본 인식이 있어야 지금 계속 방산 수출이 탄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첨단 위주보다는 하이하고 로우를 방산 수출에서 믹스해서 지금 판매하는 전략들을 이제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으로 이제 시장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 지속해 나갈 건가에서 무조건 기술 이전 조건에 있어서도 이게 미래의 경쟁자를 지나치게 키워오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정부와 민간의 서로 조율이 필요할 때가 봅니다. 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K방산. 기왕 이렇게 어려운 방산 시장에서 궤도에 올라온 만큼 앞으로 더 민관 협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관 협력도 강화하고 핵심 부품도 국산화하면서 세계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산 분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꿀팁을 얻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요일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그 의미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